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총선을 54일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강 벨트에선 광진구 의리, 또 금강 벨트에선 충남 공주 부여 등 리턴 매치, 재대결이 성사된 곳도 있고요. 또 고민이 길었던 이현주 의원, 생각이 짧았다면서 복당했다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여야 각각 공천 분위기 알아보고 총선 큐 대담에서 행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변 없이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결국 경질됐습니다. 팀 재건을 위해 선수단 불화를 정리하고 후임 감독을 선임해야 할 텐데요. 스포츠부 김동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도 SNS를 통해 작별 인사를 남겼다고 하는데 금요일 뉴스큐 관련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축구협회 클린스만 감독 경질,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잘못된 선임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양시창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결국 이변 없이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쯤 전이죠. 오후 2시 반에 축구회관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발표됐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직접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전술도 선수 관리도 또 근무 태도도 모두 문제였다는 게 축구협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앞서 어제였죠.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협회에 건의했고요. 협회는 몇 시간 만에 오늘 오전 10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최영일 부회장 등 주요 임원 10명이 모두 참석해서 회의를 열었고 3시간 동안 집중 논의를 거친 뒤에 언론에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몽규 회장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감독은 경질했지만 남은 과제도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경질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축구 대표팀의 정상화의 첫 단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우선 당장 다음 달에 월드컵 2차 예선이 있고요. 또 멀리 보면 북중미 월드컵이 한 2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후임자 인선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표팀 내분 수습도 큰 과제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등 주축 선수들이 유로단전을 앞두고 충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협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응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고 또 다시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한 내분 수습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축구협회의 시계는 앞으로 더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부진의 이유로 선수단 불화를 대기도 했죠.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될 때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워낙 스타 선수 출신인 만큼 한번 지켜보자면서 아시안컵까지 기다린 건데 그간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에서 뭔가 다른 점을 찾아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뭘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2006 독일 월드컵을 제외하면 감독으로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서도 사실 이런 구식 감독을 왜 한국에서 울리 슈틸케 감독에 이어서 다시 한번 쓰느냐라는 얘기가 당시에도 나왔을 만큼 좀 파문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11명의 선수를 그냥 넣어놓고 뭔가 관전하듯이 즐긴 게 아닌가. 클린스만 감독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어가 위가 아니라 아이인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흥분했고 내가 즐거웠고 내가 화가 났다. 근데 사실 대표팀 감독은 우리를 챙기는 자리인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았고 현대 축구에 걸맞지 않은 이런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서울의 5개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히는 등 집단 사직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행동으로 옮길 경우 다음 주 진료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예전처럼 구제 절차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결정했는데 다른 병원에선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도 있죠? 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서울의 5개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5개 병원 전공의들은 2,7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다음 주 실제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막대한 진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제 박단 전공의협 회장은 개인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 단체 행동에 시급히 돌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집니다. 40개 의대생 대표들도 오는 20일 일제히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수업 거부에 들어갈지도 검토하고 있어서 다음 주 집단 행동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진료 대란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 정부는 계속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군요. 네, 정부는 우선 즉각 221개 전체 수령병원을 상대로 집단 연가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각적인 진료 공백을 막겠다는 겁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걸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개별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거라며 강경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빅5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를 선택해달라면서도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련병원들의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모든 의료 자원을 동원해서 환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임상 간호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의 반발에 집단 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긴급 이사회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교수들로 구성된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협의회 측은 앞으로 비대위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을 두고 보건의료노조는 반의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입장문에서 전공의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 의료 거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환자 피해 상황을 직접 파악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12개 지역 단수공천 후보자를 추가 발표한 데 이어서 현역 의원과 용산 참모 출신들이 격돌하는 등 일부 경선 지역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또 영남권 공천 면접이 시작됐는데 전통적 강세 지역인 만큼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단수공천 결과 발표부터 알려주시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면접 심사를 마친 경기 일부 지역과 충청 호남 지역에 대한 단수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기 이천의 송석준, 안성의 김학용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 충남 공주부여 청양군에선 정진석 의원이, 서산 태안군에선 성일종 의원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현역 가운데서는 용인병의 원외 인사가 단수 공천되면서 같은 곳에 지원했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또 서울, 경기와 충청, 제주 등 22개 경선 지역도 발표됐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전현직 의원과 용산 참모 출신 인사들이 맞붙게 된 지역입니다. 서울 동대문 갑에선 김영우 전 의원과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충남 홍성 예산군에선 홍문표 의원과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본선 티켓을 두고 경쟁합니다. 경기 여주시 양평군에선 김선규, 이태규 전현직 의원이 만났고 서울 양천구 갑에선 정미경, 조수진 전현직 의원과 영입인재인 구자룡 비대위원까지 3인 경선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과 경남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가 오늘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구와 울산, 부산, 강원 지역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여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 만큼 현역 의원도 가장 많은데 내일과 모레 본선에 오를 후보가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수공천에서 제외되면 경선이 치러질 수 있지만 아예 전략공천이나 재공모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영남 의원이 가장 많은 만큼 공천 배제 대상인 하위 10%와 경선 감산이 주어지는 하위 30%에도 영남 의원들이 가장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거 친박계의 재등장 우려 등에 대해선 오직 공정한 공천만 있을 뿐이라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한 라벨링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갔을 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는지에만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지. 네,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부 측근들과 공천 관련 심야 회동을 했다라는 보도의 파장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 이후 당내에선 술렁이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13일 밤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모여 별도로 회의를 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였습니다. 특히 노웅래 기동민 의원 등 뇌물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여부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거론된 당사자들 일부는 참석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도 전화를 돌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사실상 불출마를 요구하는 전화를 할지에 소속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라디오에서 개별 의원들이 판단할 영역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서로 생각을 하면서 나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전체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 비례연합은 창당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명을 가칭 민주개혁 진보연합으로 정하고 창당 발기인대회도 마쳤는데요. 이와 별개로 오후에는 야4당이 총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자는데 거듭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녹색정의당은 일단 오는 18일 총선 연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네, 여기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제3지대로 이어갈 텐데, 자, 개혁신당, 이른바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 좀 의문이 일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가 어제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 출신인 류호정 전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가 당내 주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지지층 이탈 조짐을 고려한 행보로 보이지만 정치 노선이 다른 인사들이 한데 모인 만큼 화학적 결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천관리위원장 선임도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공동대표가 시한을 오는 19일로 못 박았지만 아직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일단 통합을 위한 실무적인 협상 문제가 우선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당 경위와 신당 계획을 발표하며 총선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지 방침을 밝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조국 전 장관과 창원 간첩단 관련 단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제도를 반대하지만 저런 분이 비례대표 되는 걸 막아야 해 플랜 B로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당의 이름으로 참아내지 못할 사람들을 뒷구멍으로 내세우는 도구로 위성정당을 쓰진 않을 거라며 병립형 제도에서 낼 수 있는 후보들만 그대로 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한 야당을 비판하는 이런 정부 여당의 행태가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잠탈하는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고 야당을 비난하는 점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정부 여당의 반헌법적인 태도라며 다수결로 만든 선거법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을 위반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해 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8%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1%로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여러 후보가 당선되길 희망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이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31%, 또 제3지대가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답변이 76%, 부정적이란 답변은 16%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대진표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총선 큐,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또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도 많고 또 지역도 여러 지금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오전에 단수 공천자 12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무리한 어떤 사례가 있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지역구가 왜 이렇게 됐는가 뭐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라면은 얘기거리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뭐 여의도 주변에서 좀 호사가들이 할 만한 얘기인 것 같고 언론에 보도되는 형태, 보도될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얘기들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좀 무리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 게임은 영남 지역에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내일부터 뭐 진행될 이제 영남 지역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자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성일종 의원 또 김학용 의원,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중진이고 현역 프리미엄도 있는데 왜 단수 공천을 받았는가란 의문을 포함해서 한번 질문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성일종 의원이랑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독 출마를 한 부분이 있었고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는 단독 출마는 아니었더라고요. 경기도당 대변인이나 안성시 의원 이런 분도 계셨는데 또 심지어 사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상인 경우에는 15%를 일률적으로 감산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네. 인지도가 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5선의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4선 이종배 의원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단수공천 명단에 들어가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현역들이 단수공천을 받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또 용산 출신들이 이제 행정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지역구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희경 전 비서관 이외에는 뭐 단수공천으로 나온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일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앞두고 여당 같은 경우는 아무튼 쇄신 또 중도의 어떤 표심 확보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TK나 PK 지역까지 좀 윤심 논란에 대한 좀 그 내용을 좀 봐야 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영남권에 아무튼 가장 많은 의원들이 있는 데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가장 치열한 부분이 영남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가 뭐 국회의원직에 도전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구에 다들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제 이 당은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단수 공천이 누가 되느냐의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영남권의 경우에는 뭐 단수 공천을 누가 받느냐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로 옮겨서 지금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네. 경선인 지역구도 경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것이겠지만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아마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부당하다 내지는 네. 이 경선이 잘못 치러졌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단수공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마치 경선을 치르면 그거는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네. 경선에서 사실은 이게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전에 이제 공천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역사랄까 뭐 이전의 예. 사례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여론조사의 항목이라든가 방식을 놓고도 벌써부터 좀 텃밭 싸움이랄까요? 이런 게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이 현역 의원이 옮겨간 지역구,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는 빈 지역구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있긴 있지만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한 빈 곳에 예. 누가 그러면 공천을 받게 되느냐에서 소위 말하는 윤심 후보가 여기에 공천을 받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윤심 후보가 맞았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해운대 갑 같은 경우에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가 여기가 상당히 지금 위력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경선을 통해서 이 어떤 지역구를 받게 되면 공천을 받게 되면 경선을 통해서 이 공천을 받게 되더라도 이거 공정한 거 아니냐라고들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심 공천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설명할 것이냐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자, 것이다라고 그 봅니다. 텃밭에서 7선을 노렸던 김무성 전 대표도 사실 이 자리에서 물갈이를 왜 하냐, 물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컷오프 됐지만 반발을 접었습니다. 관련 목소리도 잠깐 듣고 변호사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첫 스텝이 꼬여버리면 아름다운 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이죠. 저도 당의 원내대표까지 하고 또 중진의 위치에서 제 울분과 분노는 저 자신이 추스려지지 못할 정도로 참 암담하고 참담했었죠. 그렇지만은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 이 조직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 자신은 죽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 이 정당이 이번 4월 총선에서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울분과 분노는 내가 이건 또다시 감당할 일이다. 네, 김성태 전 의원이 울분과 분노를 감당한다. 사실 이 방송에 함께 참여했던 최재성 전 수석이 독화살을 맞은 상황이다 이렇게 네. 또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좀 어떤 네, 의미를 저 담고 있는. 방송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 최재성 전 수석이 이야기한 부분은 그 지역구에서 후보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인사보다 김성태 전 의원이 인지도가 더 높지 않냐. 그러니까 독화살 맞은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면 복권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전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천 배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네. 김성태 의원이 저 방송에서
또 한 얘기가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한동훈 위원장이랑 직접 통화를 하고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살신성인 그리고 뭐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단식을 했었던 부분 이런 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김성태 의원에게 좀 마음에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같는 이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공천이 이제 뭐 정착이 된 것 같아서 본인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무성 의원 덕에 시스템 공천이 정착된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하시는 이 모습에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지금은 민주당보다는 조금 공천 과정이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김성태 전 의원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턴기누설을 한 거냐 이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어쨌든 저런 주장, 내가 울분과 분노가 있다, 이게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의 대전제는 네. 법원에서 이게 확정 판결이 무죄로 나왔어야 저 얘기가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배제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네. 제가 천기누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공천이 뭔가 이제 부당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하는 뭔가 다른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어떠한 국회의원, 네. 아마도 박성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어떤 가리킨 것 같은데 뭐 술친구라고 했으니까 추정입니다만. 그렇죠. 네. 언론은 뭐 그걸 추정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만 제기가 되는 게 아니라 가령 이제 송파갑에서 왜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공천을 못 받은 거냐 등등의 이런 얘기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당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공천에 뭐 3가지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라인이 뭐 이긴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는 다 낭설이고 지금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막 반발하고 꾸짖고 이래야 되거든요. 김성태 전 의원에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다독인단 말입니다. 예. 왜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느냐라고 징계해야 된다, 윤리에 데리고 가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다독여가지고 될 일인가는 좀 의문이에요. 오히려 징계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 안 하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이제 상대당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고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법적 대응하는 분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솜방망이로 넘어갈까 이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심야에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현역 컷오프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술렁술렁하고 일단 여기 참석했던 일부 인사들은 사실이 아니다, 오보인 것 같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커질까요? 지금 그 전화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불출마를 어느 정도 압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가운데 지금 정성호 의원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사적으로 친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에서 어떠한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그것도 공천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지난번에 현근택 변호사의 징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개인적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의 공천 과정에서 이게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현역 의원들은 특히나 더 좀 부담감을 갖게 되고 좀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만 좀 설명드리고 또 평론가님에게 질문 드릴 텐데 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네요. 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회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7년 충북 동지회를 결성해 북한 지령에 따라 4년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활동가를 포함해 피고인 3명에게 이렇게 각각 선고했습니다.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이었는데요. 검찰은 활동가 3명 가운데 2명에겐 징역 20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자 1심 결과는 각각 1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좀 정리된 내용은 다시 취재기자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다시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면 여기에다가 지금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밀실 어떤 논란인데 좀 총선 앞두고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보도가 될까가 의문인 게 기본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을 따로 독립적으로 두는 이유가
당 지도부라든지 이런 기존에 이제 있던 당의 어떤 권력, 기득권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공천을 공정하게 하라는 의미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 공천과 관련된 것들은 당 공천관리가 하고 만약에 뭐 대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천관리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표가 예를 들면 공천관리의 방침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선다든지 그래서 개별 의원들한테 공천관리위의 방침이 이러니 당신이 좀 결단을 해주십시오라고 설득하는 역할을 맡는다든지 적어도 이런 정도가 돼야 양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도에 의한 심야 회동의 어떤 그런 성격의 경우에는 지금 지역구에 누가 공천이 될 것이고 경쟁력이 얼마나 될 것이고 하위 20%는 누구냐 이런 명단에 갖다 놓고 이재명 대표가 밤을 새도록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 과정의 어떤 실무적인 부분까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돈봉투 의혹 관련돼서 연루된 의원들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사 상황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공천에 배제될 정도로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냐, 수사의 실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된 것이냐를 수사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걸 왜 대표가 하죠? 그것은 공천관리의 실무적인 단위가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그걸 대표가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 사실상 공천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혼자 하는 것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지금 소위 말하는 친명계 핵심 의원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되고 있어서 이러면 공천관리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 당연히 나오거든요. 이러면 안 되고 공천은 공천관리가 중립적으로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죠. 이거는 시정돼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네,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이 수사받고 있는 분들끼리 상의한 거냐라고 했어요.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서 뭐 사실관계라든지 진행 상황 같은 것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지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고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조금 더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성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데요. 정성 의원이 본인이 계속 뭐 친명 좌장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도 방송에 나가서 뭐 추미애는 안 되고 추미애는 되고 임종석은 왜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추미애는 특정 지역구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임종석은 지역구에 신청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냥 일개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정성 의원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마치 당 지도부인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그냥 두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리에서 정성 의원이 자신을 친명계 좌장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첫 질문에서 한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이번 주 내내 민주당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좀 언급된 인물이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 하위 20% 명단 통보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좀 발언을 듣고 또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임종석 의원을 그야말로 정점으로 주류에 의해서 비주류, 그것도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했었던 비주류를 주류에 의해서 건드는 이런 경우거든요. 임종석은 무조건 안 준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임종석을 정점으로 주류에 의해서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문명 파괴가 되면 이건 총선 폭망하는 거예요. 운동권 청산론이냐 전 정부 책임론이냐 뭐 분명하지가 않아요. 또 사감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임종석 실장과 추미애 장관 관련한 문제도 공관위에서 절차 과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전략 공관위는 안규백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공관위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민주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서로 생각을 하면서 나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전체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서로의 고민들을 집중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 공천에서 임종석 전 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의 잣대가 다르면 총선 전략이 오류가 있는 거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잣대 얘기를 하면 사실
잣대라는 게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잣대여야 하는데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이 어떤 이유를 제공한 사람은 네. 공천 주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을 반대하는 그러한 주류의 주장이 있었다라는 점. 네. 그게 이제 검찰 정권의 어떤 성립에 도움을 준 사람이다 내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을 받으면 문재인 정권 심판,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 심판 논리를 국민의힘이 제기할 것인데 그걸 이제 운동권 정상 이 프레임과 같이 가져올 것인데 네. 거기에 이제 불이 또 붙어서 불리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 이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잘 동의 안 할 거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을 반대한 논리가 있는 건데 지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이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미애 전 장관 역시도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에 기여했느냐를 물어보면 지금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우리 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은 공천을 줄 것처럼 지금 얘기를 막 하거든요.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럼 이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건데 네.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하고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어느 지역구에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돌려가지고 이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지역구에 전략 공천할 것이다, 어딜 나갈 것이다. 제가 언론들을 쭉 보면은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지역구가 지금 최소 3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잣대가 다른 걸로 나올 가능성이 커서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대로 이게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약고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당내로 돌아왔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내 생각이 짧았다며 돌아왔는데 자, 포함해서 질문 드리면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친문, 친명 갈등 상황에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네. 최재성 의원이 방송 잠깐 나왔는데 그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네. 그때 방송이 끝나는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뭘 하겠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친문에 대해서 이 문명이 파괴가 됐을 때는 총선이 폭망되고 가만히 있지 네.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이현주 전 의원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저격수였으면서 결국 그런 이유로 그 민주당이 탈당을 했던 인사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인사를 정성호 의원이 중간에 브릿지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직접 다시 복당을 요청을 해서 이현주 의원이 조금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 결국에는 돌아온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한 명씩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이현주 의원이 들어왔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현주 의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친명계에서 친문계에 대해서 더 이상 배려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조금 더 확실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현주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본인이 민주 보수 성향의 무당파라고 했거든요. 뭐 이런 알 수 없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저는 이분이 오히려 개혁신당에 더 어울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분이 스피커로서 이제 활약을 할 거란 말이죠. 어떠한 발언들을 쏟아낼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총선 앞두고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프레임을 내세운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이 독일, 덴마크 순방 연기한 것에 대해서 좀 공격을 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선 여러 요인을 좀 검토했다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해외 순방 정상회교를 포기해도 될 만큼 북한 도발 우려가 큰가라고 던졌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도발 우려가 커서 이 독일, 덴마크 순방을 연기한 거는 맞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대통령실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라고만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추정하기를 의료계 파업이나 이런 게 걱정되기도 하고 또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게 걱정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라고 지금 추정을 한 가운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지금 설명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언론의 모든 추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 전용기에 같이 오르는 모습이 또 노출될 경우에는 네. 총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결국은 순방을 연기한 것이고
그런 이유로 순방을 연기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 못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추정이지 않습니까? 언론의 추정이거든요. 설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봐도 이렇게 설명 없이 순방을 연기한 사례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순방 연기했을 때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순방 연기했을 때 그 당시에 천안함 폭진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전 사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다는 걸 명확히 밝혀야 그래야 야당 입장에서도 비판을 하고 뭘 반론을 하고 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민 곁에 있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게 기억이 나고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료 파업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나흘을 앞두고서는 어떠한 외교적인 결례라는 이런 책임감에도 무릅쓰고서는 더 전격적으로 순방을 취소를 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이 리스크는 너무 오래된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여사가 지금 국민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지금 2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의료 파업이 근데 목전에는 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건데 네. 파업할 거니까 나는 대통령은 역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뭐 의료 파업이 지금 목전에 와갖고는 계속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 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이걸 총선을 앞두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야당 쪽에서는 굉장한 이슈몰이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축사를 했는데 지난번 강성희 의원이었죠?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논란이 있었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졸업생이 끌려 나갔다. 대통령 축사 도중에 대통령실은 일단 불가피한 조치였다. 안전이 우선이었다는 설명이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 좀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번질까요?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사안과 이제 비슷한 내용인 네. 것이죠. 강성희 의원이 그때도 이제 뭔가 이 민생이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국정 운영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 네.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입을 경호원이 막고 사지를 들어서 이제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네. 이번에도 이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카이스트 학생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구호를 외치다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쫓겨난 거예요. 네, 입을 지금 막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팔과 다리를 모두 들어 올려 끌고 나가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논란이 된 방식을 왜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논란을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고 특히 입을 막는 거는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매뉴얼상에 경호 매뉴얼상에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전에 논란이 됐으면은 그 매뉴얼을 고치든지 또는 현장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누가 제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위해를 미칩니까? 뭐 입에서 뭐 불이 나오나요? 불을 뿜나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치고 있는 사람은 밖으로 끌려 나가면 더 이상 외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최소한 밖으로 끌려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러한 과잉 의전, 과잉 외교, 과잉 경호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과 규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과잉이었다라는 설명이시고요.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한데요. 이제 저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강성희 의원과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도 이후에 좀 설명 자료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아마도 이제 행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라든지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그 경우가 강화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마도 지금 옷을 입고 계신 부분을 보면은 그 내부의 학생 이제 졸업생인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저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축사에서 과학 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이 R&D 예산을 좀 늘리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내용이 보강되면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총선 큐는 강전의 변호사 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에 일본은 구체적인 평가는 삼가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어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북한과 일본 간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겁니까? 네, 우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여러 현안을 목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그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발언을 삼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담화와 관련해 북한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해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조건을 걸더라도 북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北朝鮮側の発表の一つ一つに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わけですが、拉致問題がすでに解決されたと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我が国としては日朝平壌宣言に基づいて拉致核ミサイルといった諸懸案を包括的に解決するという方針に変わり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하야시 관방장관의 발언은 관심을 갖고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되 납치 문제에 대한 원칙은 지키며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일본 현지 언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일본 언론은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한미일 협력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교도통신 이를 두고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북한이 일본에만 대화의 추파를 던져 한미일 체계를 동력시키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은 납북자 문제 해결이 목적인데 김 부부장이 납북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언급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은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를 맺은 것에 대한 북한의 분풀이 성격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본은 피해자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평양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카리브해 진주, 해밍웨이 제2의 고향이란 별칭으로 유명한 쿠바. 전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로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렸지만 우리나라와 전격 수교를 맺었습니다. 말레콤피치 석양은 이 음악이랑 같이 들어야 200% 감동입니다. 네, 하지만 미 수교국 일대도 한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간간히 등장하기도 했죠. 팬데믹 이전엔 해마다 한국인 14,000명이 이국적인 풍광과 문화를 즐기기 위해 쿠바를 방문했고요. 재작년 기준으로 쿠바에 사는 우리 교민은 4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교 전에도 우리 국민이 쿠바에 입국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여행자 카드가 사실상 쿠바 입국 비자 역할을 했고요.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이 쿠바를 관할했는데요. 이제 수교가 이루어진 만큼 한국과 쿠바 정부는 상주 공관 개설을 포함해서 후속 조치를 놓고 협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쿠바에 공관이 들어서면 비자 발급도 수월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쿠바 현지에서 범죄 피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최근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으면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한 무비자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과 미국인 도주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탓인데요. 미국 측의 자체적인 비자 발급 정책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이후 쿠바에 간 기록이 있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해야 합니다. 네, 체감물가 고공행진에 정부가 이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합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죠.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8%로 6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내려간 유가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00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로 2달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에서 움직일 전망이라며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본시장에 관심이 모아진 기업 밸류업 대책은 오는 26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어떤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 상법 개정에 대한 정책 과제 정도, 기본 방향 이 정도는 담을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주 환원하는 노력, 기업들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라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부용 등 기업의 출산 장려금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이른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중간 로드맵은 4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방안은 다음 달,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방안은 4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방안은 5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 세수가 플러스가 될 것 같다며 올해는 지난해 같은 대규모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이딴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4조 원 수준이라며 올해 미치는 영향은 1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8만 명 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만에 3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77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38만 명 늘었습니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3월 46만 9천 명 이후 10달 만에 최대치입니다. 60세 이상에서 35만 명이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지만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는 8만 5천 명 줄었고 40대도 4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돌봄 수요 증가와 함께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여기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추가 손실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2020년 전후로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해외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투자 기간 임대료 이익을 얻고 추후 자산을 팔아 매매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공실률은 치솟았고 덩달아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셈법은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공실률도 높고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한 회사들이 다 자기 자본으로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은행들한테 빌려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최근 미국 지역은행의 신용 등급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로 하향 조정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외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그 여파는 국내 금융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국내 25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위험 노출액 총액이 무려 14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된 겁니다. 특히 8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 펀드 가운데 아직 손실로 인식조차 하지 않은 것만 3조 6천억 원에 달한 수준입니다.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임차 수요 감소와 고금리 지속 등 부정적인 해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PF 손실 부담과 더불어 중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관련 공모펀드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들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제2의 홍콩 ELS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홍콩 ELS와는 달리 봐야 한다며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해외 부동산은 첫 번째 특성이 만기가 굉장히 앞으로 몇 년 동안 분산이 돼 있다는 게.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일부 공모펀드 개인도 있지만 뭐 사실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ELS하고는 조금 더 다른 모습.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14조 1천억 원. 부동산 PF와 더불어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업장 현황과 시장의 위험 신호를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인 위기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이 이른바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전국 금속 노조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경총, 강 전 부사장 등 24명이 공동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삼성물산과 강 전 부사장 등 14명은 3천만 원을,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 2명은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으로 금속노조가 단결력 저하나 대내외 평가 저하 등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들 일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관련 하청업체 직원 6명 가운데 5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산화탄소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네, 봄 하면 떠오르는 노래죠. 어느새 이 노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겨울 축제 소식을 전해드린 게 얼마 전인데 벌써 봄 축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각종 봄꽃 축제 시계도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인 벚꽃 축제죠. 진해 군항제 다음 달 22일에 개막합니다. 62년 만에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축제가 처음 열렸던 지난 1963년에는 4월 5일에 개막을 했었고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월 1일에 개막을 했죠. 코로나19 이후에 개최된 지난해 축제에서 처음으로 3월에 개막을 했었는데 올해는 여기서 사흘이 더 앞당겨진 겁니다. 꽃 개화 시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안 피면 어떡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잡았던 행사 날짜이기 때문에 올해도 무난히 행사에 맞춰서 꽃이 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최 측의 고민이 느껴지는데요. 실제 벚꽃 개화 시기 많이 빨라졌습니다. 자, 올해 개화 시기를 볼까요? 제주가 가장 이른 3월 20일쯤으로 예상되고요. 부산과 울산이 24일, 또 대전은 27일, 강릉이 30일쯤 벚꽃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개나리와 진달래는 어떨까요? 각각 3월 1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노란빛, 또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3월 10일부터 개막했던 전남 광양 매화축제는 올해는 이틀 앞당겨서 8일부터 상춘객을 맞이할 예정이고요. 또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도 이틀 앞당겨졌습니다. 자, 100년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봄꽃 중 매화는 53일, 개나리 23일, 또 벚꽃이 21일, 개화 시기가 각각 빨라졌다라는 한 연구팀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봄꽃 축제는 반가운 일이지만 빨라지는 축제 시기에 걱정도 갈수록 커지는 요즘입니다.
결국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네, 정해졌던 수순인데요. 이제는 대표팀 내분 문제도 잘 정리하고 후임 사령탑 선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마침 어제 딱 이 시간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하는 모습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 일단 경질에 대한 과정에 이변은 특히 없었어요. 특별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팀을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여론과 같은 결론이 나왔고요. 네. 클린스만 감독이 또 SNS를 통해서 공식 발표가 있기 1시간 정도 전에 SNS에 이제 작별 인사를 올리면서 네. 짧게 글을 올렸는데 1년간 여정 놀라운 인크레더블 전이 뭐 이렇게 놀라운 여정 함께 지지해 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한 게 있어요. 네. 지난 1년간 13경 연속 지지 않았다. 그 준결승까지 그걸 특별히 네. 강조하면서 킥오프 파이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떠날 때도 그렇게 국민들 팬들의 어떤 마음을 읽는 것은 부족한 그 상태로 떠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발표를 대한축구협회장이 했거든요. 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목소리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하였고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정몽규 협회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한 건데 예. 경기 운영 그리고 선수단 관리 그리고 이제 근무 태도 이 세 가지에서 국민들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도 토마스 밀러 위원장도 바뀌고 위원도 새로 선임해서 후임 감독 절차를 새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일단 선수 선발할 때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게 또 지적이 있었고 네. 감독이 K리그를 관전하면서 새 선수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 선수 기용 문제도 좀 따라왔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몇 번 정도는 관전을 했어요. 관전을 했는데 이제 주로 근무지가 이제 한국이 아니라 한국에 오래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쭉 처음부터 그 클린스만을 취재를 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물론 작은 것들은 많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아시안컵 3차전,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말레이시아 전에 이미 1승 1무로 우리가 그 16강 진출을 확정했는데 3차전에서는 그러면 안 쓴 선수들 로테이션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전을 내보낸 지금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우승이 목표라고 하는 팀은 다 대부분 다 팀들이 다 로테이션을 했고 그 쉬게 해줘야 되는데 주전들을 그리고 안 뛴 선수들이 그러면 많이 실력이 차이 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얼마나 뛰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그 선수를 써서 만약에 지더라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승이 목표다. 조 1위가 목표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마지막에 조 1위를 우승을 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런 전략에서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하는 거다. 이 패배가 만약에 지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다. 이것을 딛고 다시 일어날 말을 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베스트를 썼다가 경기가 풀려서 꼬이고 힘은 힘대로 다 쓰고 비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젊은 선수들이 한 경기를 뛰어보느냐 안 뛰어보느냐는 나중을 위해서 달라요. 그런 경기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근데 26명 엔트리도 확대된 이 명단에서 5명은 1분도 못 뛰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축구를 장기적으로 보고 뭔가 애정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기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가장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물어볼 기회도 이제 없을 테니까 그래서 네, 물어볼 기회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꼽아주신 게 그러니까 16강을 확정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였고 또 하나 그럼 이해가 안 또 됐던 건 하나는 이제 뭔가요? 그 패배 후의 반응이에요. 요르단전 경기를 질 수 있죠. 경기하다가 근데 요르단전을 패배한 뒤에 이제 선수들 보면 이제 울기도 하고 진짜 마음 아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 감독은 요르단 감독을 환하게 축하해 주는데 그 정도가 너무 좀 과해요. 너무 웃었다.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식 기자회견에서 물었어요. 기자가 너무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 문화의 차이 비슷하게 또 대답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근데 약간 이제 지금까지 누적된 걸 보면 뭐 이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그 경기 안 될 때 얘기하는 표현이 I'm angry, 뭐 I'm disappointed 주로 I예요. 나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화났고 내가 또 잘 됐다 I'm pleased, 난 되게 좋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팀, our 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고 이렇게 같은 공동체 의식, 한몸의식 이런 게 보이는 단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고 질 때도 저렇게 밝게 아니, 뭐 살짝 웃으면서 축하해 줄 수 있죠. 근데 뭐 그렇게 보는 텔레비전 앞에서 보는 국민들은 정말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네. 그런 정서로 보면 뭔가 한 팀이 되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떤 수장을 맡지 않았나. 이 수장으로서는 물론 이제 유명한 감독이고 옛날에 쌓은 것도 많고 유명한 축구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는 전혀 조금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소개한 평론가, 편집장, 매체 편집장도 우리는 없고 나만은 있었다 이런 저희가 아까 소개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좀 관련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전술 부재는 감독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이 없다는 전술이 있습니다. 4-4-2가 있고 4-1-3-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중간에 4가 있지만 미드필더 4명은 그 중원 싸움에 불리한 4. 왜냐하면 양쪽 측면이 가운데로 안 올라오고 주로 측면에서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 약간 옛날 스타일의 4-4-2에 분명히 전술이 있어요. 전술이 없는 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상대 팀이 최전방부터 압박을 해오면 빌드업이 안 되니까 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통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호주 후반전, 사우디 후반전처럼 애들이 다 내려가서 수비하면 그때는 게임이 돼. 왜? 개개인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풀어갈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올라오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오르다니 준비를 잘한 거죠. 전술이 있는 거예요. 전술이 있는데 있지만 태도의 문제. 네. 전술이 있어서 그걸 이제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거 다시 또 설명을 하고 감독이 계속 밀어붙이는 게 있어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문답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기자들도. 네, 답답한 거죠. 그동안 좀 계속해서 대표팀을 취재해온 김동민 기자의 어떤 비판적인 좀 생각이 담아있는 대목이었는데 대표팀 내부 문제도 이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소집을 안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나요? 오늘 조몽규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아시안컵 대회 기간에 음주를 해서 대표팀 자격 정지도 한 적이 있고 선수들은 나중에 눈물로 사과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전례도 있고 대표팀의 어떤 품위 손상과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경기 파악을 해서 잘못된 선수가 분명히 부분이 나오면 대표팀 누가 됐더라도 대표팀 자격 정지라는 그런 중징계까지도 해서 이거는 분명히 교통 정리를 하고 다음에 서로 누가 감독이 됐던 새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다시 출발하기도 그렇고 뭐 개운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반드시 교통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대표팀에게 용납이 안 된다. 이 라인을 기준을 제시해야죠. 그것도 뭐 싸울 수는 있는 문제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집에서 아이들이 싸우면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혼을 내죠. 뭐라고 품거나. 근데 그 현장에 그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감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그게 리더입니까?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경위를 좀 파악해서 징계할 부분이 있는지 좀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가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경질이 됐고 이제 후임 사령탑 선임이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임시 사령탑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3월 21일 다음 달 21일과 26일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하거든요. 월드컵 예선을 하는데 감독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외국인 사령탑을 뽑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임시로 그러면 국내 사령탑을 좀 원포인트처럼 이렇게 맡기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데는 뭐 이름이 이제 황선홍 감독, 뭐 홍명보 감독, 뭐 그런데 이제 홍선홍 감독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4월 달에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있는데 거기서 3등 안에 들어야 파리 올림픽에 갑니다. 본선에 아시아의 세 장이 있는데
4월달 대회를 준비를 할 때 보통 A매치 기간에 황선홍 감독이 뭘 했냐면 대표팀 소집 의무 기간은 아니에요. 올림픽은. 그래서 K리그 팀 협조를 받아야 되고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선수만 데리고 많이 그 조직 훈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A매치 기간 때 올림픽 팀도 훈련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올림픽 팀에 4월 달에 바로 이제 마지막 그 예선이고 올림픽을 가느냐 마느냐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황선홍 감독한테 A매치를 또 맡긴다는 거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같이 잡으려는 부담이 있을 것 같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력 인정받았죠. 2시즌 연속 울산을 우승으로 했고 네. 그리고 선수 장악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데 이제 K리그 감독은 그러면 그렇게 쉽게 데려다 쓰고 또 이제 다시 가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감독이냐 하는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K리그 쉽게 본다는 거니까 결국 대표팀이 단단해지고 선수 저변이 넓어지려면 K리그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K리그를 바라보고는 시각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협회가 그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그 대목이고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재회가 오면 홍명보 감독이나 울산 구단에서 대중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근데 무엇이 정말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이고 차선이냐 이건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홍명보, 황선홍 감독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좀 여러 변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번 클린스만 감독 사례로 외국인 감독을 선택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선임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또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려면 시간도 꽤 걸릴 것 같고요. 고민도 많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좋은 감독 맞습니다. 그 AS 로마의 무리뉴 감독, 손흥민 토트넘도 잠깐 같이 있었고 친하죠. 친한파 감독이라고 하는데 몸값이 비싸겠죠. 뭐 무리뉴 감독도 지금 로마 사령탑 내려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대표팀 할 때 이제 그 과거 엔리크의 후임으로 잠깐 스페인 대표팀 했던 그 모레노 감독이라고 스페인 감독인데 러시아 소치 지금 감독이거든요. 그 감독도 계속 꾸준히 얘기 나왔었고. 그런데 결국 외국인 감독 그 문제는 이름값보다 좀 그 실력이 있는 감독을 잘 이 전력 강화 위원회도 새로 꾸려진다니까 거기서 좀 약간 정말 실력으로 한국 대표팀을 이끌어갈 그런 감독을 뽑았으면 좋겠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축구를 할 건데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죠.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런 방향이 없었다는 게 늘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의문이. 그러니까 이겨도 개운치 않고요. 지면 아프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 그 클린스만 감독 사례도 이름값 때문에 지금 실패로 끝난 그렇죠. 그런 사례인데 결국엔 말씀하신 그 방향성을 누가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축구협회의 존재 이유 같아요, 저는. 축구협회는 그거 하라고 만들어진 존재 그 기관인데 우리는 어떤 축구를 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벤투 감독이 빌드업 축구를 했잖아요. 그 상대 압박을 해도 공격을 계속 풀어가고 그리고 클린스만호 초반에도 그 벤투의 유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빌드업 축구를 했어요.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축구를 안 하고 다시 옛날에 급하면 이제 또 뽕차고. 멀리 차는. 급하면 뽕차고 뭐 선수들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이 아시안컵에서 일찍 져서 짐을 쌌잖아요. 자, 이라크한테 졌고 이란한테 졌어요. 근데 독일도 이기고 뭐 연속 이겼죠. 스페인도 이기고 유럽의 강팀을 이기는데 왜 저 아시아의 이라크, 이란한테 질까? 그러면 이제 축구하는 지향하는 축구가 그럼 일본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본은 지향하는 축구가 있어요. 보면 늘 패스를 그러니까 계속 주고받으면서 한 번에 갈 걸 서너 번으로 가요. 계속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고 패스하고 패스받고 그래서 중원에서 패스플레이 중원에서 골 넣는 것도 중요한데 공격하는 전개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밀집돼서 수비를 잘 하다가 강팀을 상대로 역습을 할 때 그것도 잘 계산이 돼 있고 전술적으로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이라크하고 이란이 이번에 어떻게 축구를 했습니까?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방심한 것도 있어요. 일본이 전반전에 이란한테 압도적으로 해놓고 후반에 방심한 것도 있는데 이란하고 이라크는 서너 번에 갈 패스를 서너 번에 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해야지. 그러니까 길게 간다고요. 그리고 거칠게 하고요. 거칠게 하고 길게 하는 축구를 일본이 많이 경험을 옛날에는 했어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근데 요즘도 우리나라 축구도 이제 바뀌어 갔으니까. 네. 근데 그런 축구 약했죠. 내용은 일본이 좋은데 결과는 우리가 이겨요. 뭐 이런 축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이라크하고 이란이 이번에 그런 축구를 한 거죠. 오래간만에 일본에게 뼈아픈 그런, 이거 많이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국제 무대 가면 여전히 자기들 축구를 하면서 성적을 낼 겁니다. 그 축구는 국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거친 축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는 또 세부 전술을 짜면 되죠. 그러니까 지향하는 축구가 있으면 해법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국 축구는 뭐가 무너지면 이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답을 찾기 힘들어요. 그게 방향,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라는 게 있으면 이 방향에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네. 이 약팀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강팀에 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지. 큰 틀에서 방향이 없는 축구는 늘 뭐 잘하긴 했는데 저게 전술적으로 잘한 건지 야 선수들의 프리킥 능력 저 개인 능력 아닌가? 뭐 이렇게 이번에도 많이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협회가 그런 거를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결과에 관계없이 방향이 있을 때 그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번에는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구 팬들의 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지향하는 축구에 대한 비전부터 제시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1년 만에 경질이 됐고 또 후임 속보 등 YTN 스포츠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부 김동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억 원 자산이 있는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하고선 고객의 현금 등을 빼돌린 경영진에게 5년여 만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고객 입출금을 막기 위해서 전화금융사기 계좌에 이용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트레빗을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진모 씨. 당시까지만 해도 모의 투자 대회를 열고 자체 코인을 발행할 정도로 탄탄해 보이던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계좌가 전화 금융사기에 이용돼 입출금이 제한된다는 공지 이후 돌연 파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 씨는 거래소에 묶였던 가상 자산과 현금 등 2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죽고 싶었죠. 진짜 죽고 싶었고 활발히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성격인데 그냥 1년 반 정도 그냥 약속 같은 것도 못 잡고 안 나가고 그냥 뭐 한 달에 진짜 5만 원에서 한 20만 원밖에 안 쓰면서. 수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들은 집단 고소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 경영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와 전무는 거래소 계좌에 10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이를 고객에게 입금해주는 것처럼 속여 실제 현금과 가상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인출 고객들에게 줄 자금이 부족해지자 전화 금융사기에 거래소 계좌가 이용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입출금 계좌를 동결시켜 시간을 번 뒤 파산하려는 꼼수였습니다. 결국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와 전무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각각 50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14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나온 실형 선고에 피해자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처벌이 악하다며 아쉬움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조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고 거기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를 하고 돈을 빼돌리고 배임을 하고 이랬던 사례 중에는 거의 리딩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량이 너무 적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준조차 없던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처벌받게 됐지만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설 연휴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탈북민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삼송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뒤 범행을 저지르고 지인에게 연락을 해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틀 동안 소주 10병을 마셨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강모 씨가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잘 치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자신과 어깨가 부딪힌 70대 남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5시쯤 경기 김포시 대곤면에서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쫓아온 경찰관을 전기 충격기 등으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A씨는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다리 부위에 실탄을 맞고서야 제압됐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대장동, 백현동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다음 달 19일부터 증인 신문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의 변호인은 총선 출마가 예정돼 있다며 변론 분리를 통한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반대 신문이 이 대표 측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다시 해당 부분 방어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개인 사정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관련 법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법률안 제출권도 확보해야 정치권의 영향에서 독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화두인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의 재판 투입 등 단기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5년째 3,200여 명의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500여 명으로 370명 늘리는 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 국회 내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재부하고 이제 처음부터 또다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금년 안에 이게 통과되는 게 이제 사법부의 목표입니다. 한 해 나라 살림의 0.5% 수준인 사법부 예산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총액 한도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직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권한을 가져야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게 저희한테 전혀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이 이제 자꾸 어떤 정치권에 우리가 자꾸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을 하게 되면 역으로 정치권에서 또 이제 사법부에다가 자기들의 그런 부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반기에 구성원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긍정적 입장을 표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대법관 2명이 충원되는 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단심제로 이뤄지는 선거 무효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이 1심을 맡아 2심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등 다양한 사법개혁을 통해 싱가포르가 챗GPT가 꼽은 가장 효율적인 사법제도 운영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선 사법농단 사건 자체는 잘못된 일이지만 형사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명을 추가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쿠팡 측은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민주노총 간부 B씨와 공모해 회사 영업 기밀이 담긴 자료 수십 개를 빼돌려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MBC는 이들 자료 가운데 일부를 조작해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노조가 유진그룹이 언론 장악 선봉에 섰던 권력의 나팔수를 보도 전문 채널의 사장으로 앉히려 한다며 YTN의 공정방송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의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고 사장을 내정한 건 방통위의 매각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노사관계의 협약과 공정방송 제도를 지키겠다는 방통위의 매각 승인 조건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위반하면서 권력의 빌부터 YTN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해고로 내몰았던 파렴치한을 사장으로 내정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과 결탁한 언론 장악의 외주화, 언론 탄압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기존 제도가 사장 추천위원회입니다. 사실상 김백 씨를 사장으로 내정하면서 유진그룹은 사추위를 무력화했습니다. 방통위와의 약속 어겼습니다.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이사들 임명하고 사장 임명하면 싸움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유진그룹에 분명히 말합니다. 유경성 회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새 감사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으로 유 사무총장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으로부터 제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뒤 실세로 불려온 유 사무총장은 표적감사 의혹으로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탓에 감사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사무총장으로는 유병호 사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다령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습니다. 네, 미국에선 하원 정보위원장이 심각한 안보 위협을 언급하면서 그 실체가 무엇이냐를 놓고 떠들썩했습니다. 백악관이 그 위협은 러시아의 위성 공격 역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현지 시각 14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위협이냐는 질문이 빗발쳤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And I'm not in a position to say anything further from this podium at this time. I saw Chairman Turner's statement on the issue, and I want to assure the American people there is no need for public alarm. 이런저런 억측이 난무하자 하루 만에 백악관이 답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안보 위협은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위성 공격 역량과 관계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it is related to an anti-satellite capability that Russia is developing. First, this is not an active capability that's been deployed. 러시아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우려되긴 하지만 당장 직접적 위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공격하거나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It could affect services here on Earth.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That's why we are taking this so seriously. 국방부도 말을 아꼈습니다. Points he made, it's not an immediate threat. It's not an active capability. It has not been deployed. And as you highlighted, it's related to anti-satellite capability. So.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지상이 아닌 우주에 무기를 배치한다면 1967년에 발의한 우주조약 위반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포함 130여 개 나라가 서명한 이 조약은 우주를 평화적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 능력에 대한 주장은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중국은 여드레 동안의 춘절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귀경 행렬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몰고 장거리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양한 충전 인프라로 뒷받침한다고 하네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소개하겠습니다.
누적 90억의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올해 춘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에 힘입어 전체 80%에 달하는 72억 명이 자가용으로 이동합니다. 3년째 전기차를 몰고 고향에 다녀오는 류비상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전엔 전기차 항속거리와 충전주기 때문에 일일이 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充电的规划功能，你当前的位置，你到达下一个充电站还剩多少电？ 문제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충전 대기줄입니다. 2023년 기준 중국 내 전기차 보유량은 2,041만 대. 그러나 고속도로 충전소는 2만 1,000곳에 불과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전기차 1,000대당 한 곳 꼴입니다. 后面几十台电车，四面八方全部都是电动车，给了一个充电桩。 충전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식 충전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충전 로봇도 주차장 사이를 바쁘게 누빕니다. 只要通过扫码就会到充电车边上，从之前的人找充电桩变成了现在由充电桩去找人。 배터리팩 교환 방식의 차종의 경우 3분이면 충분합니다. 西安的话大概还有9个小时，大概每200公里换一次，换4次吧。 일부 휴게소엔 1초에 1km 초고속 충전 설비가 도입됐습니다. 주행거리 300km 용량의 전기를 충전하는데 5분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能够在喝一杯咖啡的情况下，它就可以充到电量85%的样子。 그러나 한겨울에 영하 50도까지도 추워지는 북부 지방에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한계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글을 입력하면 내용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픈AI는 현지 시각으로 15일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소라를 소개하며 텍스트로부터 현실적이고 상상력 풍부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라로 생성한 영상 48개를 공개했는데 멋진 여성이 도쿄 거리를 걷는 모습, 과거 골드러시 시대의 캘리포니아 전경 등의 글을 입력해 생성된 영상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전남 순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발사체 제작센터가 들어섭니다.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를 만드는 발사체 조립의 핵심 시설인데요. 조립을 마친 우주 발사체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옮겨져 우주로 발사됩니다. 오선열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 발사체 시설이 들어서는 전남 순천 율촌 산업단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 발사체 제작 센터는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를 제작하고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지난해 4월 발사체 제작 센터를 유치한 전남 순천시는 민간 우주 산업 확대의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차세대 발사체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택이 되면 민간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의 허브 기지가 순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와 함께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4개 규모의 발사체 제작센터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우주 발사체를 제작하면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옮겨져 오는 202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발사됩니다. 이곳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는 대한민국 최대의 민간 우주 발사체 생산 인프라로서 민간 우주 경제 시대에 본격적인 발사체 생산 기지가 될 것입니다. 고흥 우주 발사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가 추진되면서 전남 동부권이 우주 발사 산업의 핵심 기지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민간 발사장 기반 시설과 기술센터 등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주산업 사이언스 파크까지도 앞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함께 조성하게 되면은 명실공히 전라남도가 이곳 순천 단조립장 우주산업 발사체 제작센터와 함께 전라남도가 우주산업의 본격적인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주 발사체 핵심 기반 시설을 갖춘 전남이 세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민간 우주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네,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재임 시절 숱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실망만 안긴 채 1년도 못 채우고 짐을 싸게 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한 지 열흘, 지난해 2월 말 대표팀에 부임한 지 1년 만입니다. 전술도 선수 관리도 근무 태도도 모두 문제였다는 게 축구협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클린스만 감독은 숱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축구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뒤 5경기에서 3무 2패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협회가 1992년 대표팀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뒤 최초의 불명예 기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평가전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6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듯 했지만 이번 아시안컵에서 기대 이하 경기력을 보이며 졸전을 거듭한 끝에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뚜렷한 전술이나 색깔 없이 선수들의 개인기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은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대부분을 한국이 아닌 거주지인 미국에서 보내 재택근무 논란도 불러왔고 스타 선수 출신으로 선수단 심리 장악에 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이번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로 무색해졌습니다. 마지막 전력강화위원회에서까지 아시안컵 부진 이후로 선수단 불화를 언급하는 등 클린스만 감독은 끝내 실망만 안기고 짐을 싸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SNS에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준결승 경기까지 13경기 연속 지지 않았던 지난 1년간의 놀라운 여정을 지지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했지만 대한축구협회 앞에 놓인 문제는 산적합니다. 당장 새 사령탑을 뽑아야 하고 또 선수단 내부 갈등도 봉합해야 하는데요. 정몽규 회장은 본인을 향한 사퇴설엔 분명한 선을 긋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불명예스럽게 떠난 자리. 일단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새 사령탑 선임이 시급합니다.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부터 홍명보, 최용수, 김기동 등 전현직 K리거 사령탑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새 전력강화위원장부터 뽑고 감독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우리나라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두 선수가 중심이 된 선수단 내분 사태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정몽규 회장은 밝혔습니다. 선수단의 단합을 이끄는 게 새 감독의 첫 번째 자질이라며 더는 선수들의 상처가 커지지 않게 선수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럴 때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 회장은 그러나 본인에게 쏟아지는 사퇴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1월 4선 도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며 클린스만 감독에게 협회가 줘야 하는 위약금에 사죄를 보탤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축구계에선 12년째 이어지는 정몽규 회장 1인 체제를 제대로 뒷받침하거나 똑바로 견제할 수 있는 조직과 인물이 미비한 상태에서 축구협회가 이 난제를 잘 해결해 나갈지 걱정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바깥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온화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해 꽤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 3월 중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따라서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주말 나들이 즐기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강원 지역은 최근 내렸던 눈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는 곳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0도, 부산 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광주 15도, 부산 1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중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